오늘 제가 부탁받은 것은 이제 기독교 NGO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모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사실 제가 잘 몰랐어요. 여기 가서 식사하면서 이제 이런 분들이 모이시는구나. 기독 실업인들, 또 우리 병원의 우리 원장님 중심으로, 이제 이사장님이시죠. 이사장님 중심으로 이제 뜻이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NGO를 시작하려 하시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고,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독 NGO, 그러니까 준비해온 이제 강의는 기독 NGO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ODA, 정부에서 마련한,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OECD 국가에서 이제 약 30개 국가에서 모아온 이런 이제 아프리카 같이 어려운 나라들을 돕기 위해서 한 147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수혜국이 그 나라들을 위해서 이제 모은 자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ODA 자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중에 그거에 대한 걸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같이 이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NGO는 우리가 이제 NGO와 NPO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NPO는 Non-Profit,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죠. 비영리 단체가 NGO는 사실 비영리 단체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NPO는 또 다른 형태로 Non-Political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이제 형태로도 존재하긴 하는데, 그 중에 NGO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뭐냐면 국가가 할 수 없는 영역들, 의료, 보건, 복지, 또 뭐 개발, 구호, 환경, 이런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혹은 단체 내지는 이제 국가, 민족, 이런 지역 사회들을 도울 목적으로 가교를 잇는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브릿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NGO입니다. 이 브릿지 역할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는 나라는 잘 살죠. 잘 살고,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도 가난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가보면, 아프리카는 다른 나라들의 지원과 후원, 내지는 이제 우리가 아까 ODA 자금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나라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원조로, 해외 원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안다 같은, 아까 이제 탄자니아 위에 있는 루안다 같은 경우는 해외 원조 200%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나라 경제에 해외 원조가 없이는 이제 국가가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게 해외 원조로 운영이 되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보시면 아까 탄자니아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탄자니아는 좀 그 중에 좀 잘 사는 나라 아닌가. 근데 이제 지역 혹은 시골에 가면 뭐 다 거기서 거기 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누가 도울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이제 잠비아 출신의 모이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하버드 출신의 이제 경제학자인데요. 이분이 아프리카를 어떻게든 살려보자 해서 이분이 이제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월스트리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막대한 어떤 자금의 흐름을 아프리카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일을 10년이 넘게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넘어가고 나서 그걸 평가를 해보니까 아프리카가 그러면 잘 살게 되었는지 변화되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프리카는 전보다 훨씬 심각한 빈익빈 부익부로 훨씬 어려운 상태로, 가난한 사람은 훨씬 더 가난해지고, 잘 사는 사람들 일부만, 전체 아프리카의 불과 한 2%, 3%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만 굉장히 부가 이렇게 몰려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죽은 원조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 때문에 NGO 전체, 그리고 해외 원조를 하던 국가 전체가 큰 반향을, 굉장히 이제 거의 그 책 때문에 반성을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죽은 원조, 해외 원조는 그만, 아프리카를 위한 해외 원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사람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NGO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한 시간 내에 다 못할 것 같고, 자, 이게 아까 브릿지 역할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어려운 지역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들이 있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 그 브릿지 역할, 가교를 해주는 역할이 바로 NGO입니다. 이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런 이제 아까 그 탄자니아 같이 이 빅토리아 하우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려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사실 알죠. 저희들이 보여줘야 알죠. 사실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관심 있어가지고 그 찾아보지 않는 이상 그냥 뭐 유튜브 맨날 이렇게 두들기다가 이런 게 있네 그렇게 우연히 들어가지 않는 이상 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그 어려운 상황, 어려운 지역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합니다. 누구에게? 그래서 적어도 여유 있고 건강하게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의 문제는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그 자원을 막 끌어다 쓰면 그리고 막 쌓아놓으면 한쪽은 자연히 그 자원이 없고 고갈되고 그리고 가난한 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부유한 환경에 부유한 어떤 그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은 어딘가 한쪽으로부터 자원을 우리가 많이 끌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가난에 처한 나라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를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경제적으로 부를 쌓고 있는 한쪽이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그 적어도 어려운 지역과 어려운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 일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이 지역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NGO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NGO가 시작이 됐지만 지금의 이제 NGO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을 교육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NGO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빅토리아 호수죠. 사실 그 빅토리아 호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우간다, 루안다, 여기 이제 루안다하고 케냐하고 탄자니아가 저 빅토리아 호수의 수원지에 해당이 되는데 특별히 루안다는 나라 이름 자체가 1000개의 그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해발 1000m 이상 되는 그 언덕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루안다를 가보면 날씨가 1년 내내 가을 같습니다. 굉장히 좋고. 근데 이제 저 빅토리아 호수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빅토리아 호수가 이 나일강의 수원지죠. 그래서 이집트까지 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고 저 빅토리아 호수가 많은 이 아프리카 나라, 동부 아프리카 나라들을 먹여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호수입니다. 저기에 지금 이제 케냐와 탄자니아 그리고 우간다가 이렇게 좀 겹쳐 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탄자니아에 속해 있어요. 이게 지금 대충 보셔도 알겠지만 루안다하고 부룬디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큽니다. 호수가. 여기에 그 배를 의료선을 띄우셔서 그 탄자니아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하시는 이제 그걸 보고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다, 중요한 사항이다. 저희가 있는 그 더 멋진 세상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간다에 있는 남수단 난민들을 저희들이 한 3만 명 정도를 섬기고 있고요. 남수단도 역시 저희들이 들어가서 그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루안다, 부룬디는 지금 이제 막 개척 중에 있고요. 루안다에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부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케냐, 탄자니아 빼고는 탄자니아도 뭐 내년에 같이 좀 시작을 해보자는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지금 진행 중이고요. 남수단, 루안다, 그리고 부룬디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서부 아프리카는 사실 동부 아프리카보다 그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하라 사막 그 끝부분에 맞물려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거기에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모리타니아, 그다음에 기니비사우 그리고 또 하나 코트디부아르 이렇게 해서 5개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 모리타니아 같은 나라는 이제 국토의 90% 이상이다 모래예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땅이지만 그러나 90% 그러니까 10%도 그나마 10% 중에 약 한 절반 정도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섬기고 있는 지역에는 그 어린아이들이 그 모래를 파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축축한 흙을 퍼서 먹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좀 돕고 있는데, 하여튼 아프리카는 이게 굉장히 어디 지역이든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기독교 NGO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그 3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많은 NGO들이 엄청난 도전과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NGO는 그 후원자들을 만나야 하고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행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후원자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뭔가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통로들이 막혀서 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그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온라인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어마어마한 작업인 거죠. 한 번도 그런 거에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NGO들이, 많은 후원자들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큰 대형 NGO들이 있긴 있는데, 그 NGO들조차도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를 겪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분열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의 분열, 공동체 분열, 지구촌 분열. 그 개인의 분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회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광고를 하나 하더라도 어느 세대 혹은 이렇게 재정이 넉넉한 어떤 그 특정한 세대에게만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홍보를 하면 돼, 광고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왜냐면 여러분 그 유튜브 보면 보다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 누르잖아요. 근데 다 개인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에 따라 그 마케팅 전략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개인의 분열 시대,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생각, 개인의 어떤 그 선호도, 취향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NGO도 마찬가지로 그 개인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이제 그 도전에 이제 봉착해 있는 겁니다. 공동체 분열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사회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 어떤 종교, 정치, 또 이데올로기, 또 뭐랄까요, 젠더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막 이야기를 하십니까? 대부분 그냥 귀를 닫든지 아니면 조용히 내가 의견이 있더라도 조용히 그냥 이렇게 적고 침묵하는 그런 경향들이 대부분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침묵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피하는 시대가 됐을까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가치관, 세계관, 내지는 이제 우리 직접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못 내가 이야기하거나 잘못 그것에 어떤 그 의견들을 제시했을 때 그것의 결과, 그것들과 부딪히는 어떤 그런 갈등 이런 것으로부터 어떤 받는 스트레스를 이제 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공동체가 분열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정치가 이렇게 바뀌는 것 속에서 아마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뭐랄까요, 공동체 안에서도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이렇게 막 갈라선 부분도 있고 싸우기도 하시고 뭐 이랬잖아요. 저희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공동체가 분열이 돼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구촌 분열. 이거는 점점 이제 우리가 갈수록 점점 극단화되는 걸 보죠. 종족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또 빈부의 격차도 마찬가지고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그 격차가 점점 커져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빈부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일 것 같아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입니다. 미국의 리치 그룹이 세 그룹이 있다고 하죠. 슈퍼 리치가 있고 더 리치가 있고 리치가 있는데 리치 그룹의 50번째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케빈 코스터너라고 해요. 영화배우 아시죠? 이분이 1년 동안 버는 거를 계산을 누군가 했어요. 제가 이제 문화인류 시간 때 그걸 이제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누가 그걸 계산을 해서 이분이 1년 버는 것을 미국의 중산층의 시작이라고 보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몇 년을 벌어야 이분이 1년에 번 거를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몇 년쯤 될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교사가 몇 년을 벌어야 이분이 1년 동안 번 거를 볼 수 있을까요? 네? 평생.
600년. 600년을 벌어야 케빈 코스트너가 1년 번 거를 벌어는 거죠. 빈부의 격차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리치 계열의 맨 끝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러면 더 리치나 슈퍼 리치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 갈등, 이 분열, 계층 간의 어떤 이런 그 갈등이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격차가 커지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 90%에 해당하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도시화도 마찬가지죠. 도시화가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여기 오면서 제가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이렇게 지방에 다니다 보면 점점 소멸의 위기에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원주의 어느 한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는 사시는 분이 약 한 300여 분이 정도가 사시는데 평균 연령이 81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한 몇 년 있으면 거기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면 없어지는 위기인 거죠. 왜 그럴까요? 점점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예전에 1980년대에는 도시화 율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도시 이제 유엔의 보고에 보면 53%, 도시화율 53%입니다. 평균 전 세계.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 동북 삼성 이쪽에 있는 이쪽 지역에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거기에 모여 살 것 같아요? 전체 인구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중국에. 몇 프로가 거기에 모여 살 것 같습니까? 네, 거의 60% 가까운 인구가 거기에 동북 삼성에 모여 삽니다. 도시화율이 이렇게 점점 도시화가 가속되어 되면서 분열은 점점 심각하게 생기가 나겠죠. 경제적인 붕괴, 탈냉전에서 냉전 시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도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선교가 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이슈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NGO 단체들이 부딪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단체가 뭘 하는 단체인지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후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단체라 하더라도, 혹은 어떤 뭐라도, 내가 여기다가 후원을 했는데, 내가 1년 동안 한 후원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단체라면 안 하겠죠. 그래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단체를 뭘 믿고서 내가 이 단체에게 꾸준히 지원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왜냐하면 오프라인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 확인해야 되니까.